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두 번째 음악 수업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형성평가 실시간으로 받아봐서 마지막 질문에 1차 수업 시간에 대한 소감을 간략히 남겨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재미있었다,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어떤 친구는 지루했지만 좋았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음악 시간에 역사가 나올 줄은 몰랐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답니다.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불명예 지금 안고 가고 있어요. 음치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시스템상의 오류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듣기 괴롭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그 문제점을 음원 반주 녹음과 소리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기 쌤 제발요 했던 친구들 선생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음악가의 노래 한번 외워지도록 우리 한번 복습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해요. 열심히 부를 거죠? 바로 그의 음악가 비발디 바흐헨네 고전파의 음악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낭만파의 음악가는 슈베르트 생산 차이코프스키 국민악가 음악가 스메타나 그리드 보르자. 네. 브라보! 여러분들 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보내는 찬사, 여러분들이 아마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랬을 때는 브라보 하는 환호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보다 훨씬 낫죠. 어쨌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듣고 완전 선생님도 다시 듣기를 한 다음에 완전 빵 터졌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렇게 하나도 안 맞고 못할 수가. 선생님 영혼이 막 탈탈 털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이지만, 그치만 그것도 우리 실시간 수업의 매력이니까 여러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진짜 한 가지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사실 선생님, 어릴 적에 대전 KBS 동요대 친구들이랑 나가서 우수상 탄 건 안 비밀입니다.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서양음악사 음악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음악에 이런 일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나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고대 음악을 하면서 사용됐던 악기들을 알아봤었는데, 자, 요 악기 기억날까요, 여러분? 자, 1번 악기가 뭐였고 2번 악기가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그쵸. 우리 아폴론이 사용했다고 하는 부여중학교 라이프 학생이 가장 먼저 맞췄어요. 리라. 수업 잘 들었네요. 필이 아니고 TMI 학생 지난 시간에 수업 잘 들었잖아요. 우리 아울로스라고 하는 관악기의 시초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악기 같은 경우. 자, 그리고 고대 음악이 지나가면 중세 음악으로 넘어가면서 종교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리오 성가가 확립되었다라는 것과 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세속음악이 함께 발전했다라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음악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바로크 시대에 활동한 주요 음악가와 그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MI 학생 아울로스 잘 맞췄어요. 자, 그치만 우리 몸풀기 퀴즈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노래 제목. 자, 오늘도 역시 힌트는 애니메이션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노래 제목 맞춰보세요. 너무 짧은가요? 그래도 다 알 것 같은데 이 곡의 제목. 우리 굉장히 히트쳤던 애니메이션인데 와우. 자, 정답 확인 가보겠습니다.
체리문 학생이 가장 먼저 레디고 맞춰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을 뒤로 하고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자, 두 번째 퀴즈는 노래 바스 퀴즈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해봤었죠. 노래를 듣고 이거는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듣고 가사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들리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위험해 아슬아슬해 관심이 끈을 잡아놓은데 너무 빨랐죠? 다시 한번. 위험해 아슬아슬해 관심이 끈을 잡아놓은데 Five, 갑니다. 4, 3, 2, 1, 0. 오! 위험해 자, 정답. 아슬아슬해 관심이 끈을 잡아놓은데 선생님은 이 퀴즈 하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음악으로 들었을 때는 하나도 안 들리다가 가사를 같이 보면 그 가사가 들려요. 희한하죠? 자, 이렇게 우리 몸풀기 퀴즈를 뒤로 하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오늘은 바로크 음악으로 들어갈게요. 바로크 음악은 1600년부터 1750년까지의 약 150년간을 바로크 음악이라고 한답니다. 음악사에서. 그러면 바로크가 뭐냐? 바로크는 사실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 찌그러진 진주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왜 찌그러진 진주라고 칭했을까 했더니 그 이전 시대였던 르네상스의 시대에 비하면 바로크 시대의 뭔가 음악들은 그 다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들렸던 거죠. 낯설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크의 음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시대는 절대 왕권의 시대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르사유 궁전의 안과 밖 모습이에요. 굉장히 건축물이 웅장하고 역동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굉장히 뭔가 감정의 표현이 과장되고 풍부하고 웅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크 음악의 특징으로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다성음악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성음악이 뭔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죠. 다성음악이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런 노래 스타일이야 라는 걸로 한 방에 정리해 줄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스타일인지. 근데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중에 뭐 1번 파트, 2번 파트 이런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맡은 파트들을 성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1성부 나가고 있어요. 뭐 2성부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거는 소리를 내는 파트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성음악이 뭔지 알아볼게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같은 소리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자, 시간을 두고 쫓아가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1파트 노래.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모두들 잠을 자도 똑딱똑딱 모두들 잠을 자도 똑딱똑딱 쉬지 않고 가지요. 자,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할까요? 땡땡 노래라고 얘기하죠? 무슨 노래죠? 물망초 학생이 아까 돌림 노래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 이런 노래를 돌림 노래라고 얘기해요. 다성음악은 돌림 노래의 가장 기본 틀을 갖고 있어요. 한 파트가 시작하면, 한 성부가 시작하면 시간차를 두고 일정한 간격 후에 두 번째 파트가 똑같이 독립적으로 쫓아가는 음악의 스타일을 다성음악이라고 얘기해요. 메아리 노래 성빈 학생이 물음표, 성빈 학생이 아니고 물음표 2개. 메아리 노래 뭔가 그렇죠. 메아리 노래처럼. 그러니까 이런 다성음악은 자, 적어도 여러 개의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몇 개의 소리 파트, 즉 성부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다성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몇 개의 파트? 네, 적어도 그렇죠. 오니 유튜브 2개 이상 맞아요. 2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다성음악의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그 두 개 이상의 성부가 서로 잘 화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각각 진행되도록,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작곡되는 음악들이 다성음악이랍니다. 이 다성음악이 유행했던 시기, 아주 발달했던 시기가 바로크 시대라는 음악의 시대예요. 자, 그럼 우리 다성음악이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얘기하는 캐논을 들 수 있는데, 이 캐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이 캐논이죠. 그렇지만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캐논 또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잘하는 캐논. 자, 캐논곡을 맞아요. 진규 학생 노래 좋죠. 캐논 노래 좋죠. 파엘벨의 캐논 변주곡을 잘 알고 있어요. 원래의 제목은 캐논과 지그 디장조라는 곡의 제목을 갖고 있대요. 자, 이 다성음악을 대표하는 이 음악의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캐논을 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미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감상평 남기기 할 건데, 오늘의 조건은 8글자 감상평입니다. 8글자로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 딱 8글자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곡을 감상하는 감상 포인트는 3개의 바이올린이 1바이올린, 2바이올린, 3바이올린이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소리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잘 들어봤는데 우리 야옹 학생의 감상평 8글자 맞춘 거죠? 이거 노래 너무 좋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또 너무나도 듣기 좋다 어둠이 학생이, 그 다음에 동건 학생 정말 위대한 음악임, 언더 학생 진짜 너무 정말 좋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상평 잘 주셨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8글자 감상평을 언제나 몇 번이라도 라고 달아봤어요. 언제 들어도 몇 번을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악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봤답니다. 다성음악의 가장 대표 음악 형식이 캐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있어요. 다성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 형식은 또 한 가지 푸가라는 걸 들 수 있어요. 푸가는 추격하다, 쫓아간다, 추격자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의 파트가 성부의 주제가락을 노래하면 다음 파트에서 그 주제가락을 쫓아하면서 그러면서 조화롭게 맞추어 나가는 음악 형식이에요. 캐논의 확장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TMI 학생 토카타와 푸가 그 예가 될 수 있죠. 자, 우리 악보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푸가 어떻게 쫓아가는지 볼게요. 와, 뭔가 공포음악이 생각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런 푸가는 다성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답니다. 이렇게 서로 쫓고 쫓아가면서도 뭔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작곡되어지는 음악이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로크 시대의 음악 특징은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와 같은 극음악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연극과 음악이 만났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는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막 북돋아주는 연기를 하면서 또 그 분위기를 살리는 의상을 입고 뒤에 멋진 무대 장치를 하고 그것을 또 반주해주는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총 포함하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합 예술이랍니다.
사진에서 보는 이 오래된 야외 공연장이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오페라 공연장이에요. 여기서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오페라 축제를 하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여자들은 멋진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를 입고 오페라를 보러 간대요. 사실 선생님의 2020년 워너비가 이 이탈리아의 베로나에 가서 오페라 음악축제를 보는 게 선생님의 2020년 가장 버킷리스트였는데 올해는 망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가보고 싶죠, 찬우 학생. 백화 학생 가보고 싶고 찬우 학생은 엄청 많겠다. 사람이 맞아요. 엄청 많아요. 표를 구할 수가 없대요. 매진이 된대요. 막. 정말 이런 오페라는 사진처럼 막 여자들이 싸우는 것 같은 연기를 하고 그 뒤에 굉장히 멋진 무대 장치까지 하고 있는 종합 예술이랍니다. 자, 그러면 또 그 음악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오라토리오라는 것을 또 들 수 있어요. 오라토리오는 뭐냐 했더니 오페라와 정말 유사한데 성경 내용을 줄거리로 한대요. 그래서 얘는 종교적 오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오페라다 보니까 오페라와 달리 의상을 입거나 무대 장치를 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전달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해설을 도와주는 해설하는 낭송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때 아까 오페라는 굉장히 무대 장치에 막 연기도 하고 했던 거에 비하면 오라토리오는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별다른 무대 의상을 입지 않고 무대 장치도 없는 곳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이 오라토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페라와 유사하지만 종교적 내용을 갖는다라는 게 정말 큰 특징, 다른 특징이랍니다. 또 오페라, 오라토리오 말고 칸타타와 같은 극음악이 또 탄생한 것 중에 이 칸타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칸타타 아니고요. 이 칸타타라기보다는 사실은 칸타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의 칸타레 노래하다라는 데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노래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독창, 중창, 합창과 같은 이런 노래들 성악곡으로 뭔가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그것에 반주가 붙는 게 칸타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와 같은 극음악이 탄생했다라는 게 바로크 시대의 음악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바로크 시대 음악 특징을 알아봤어요. 다성음악이 완성됐고 또 오페라, 칸타타, 오라토리오 등 극음악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한다면 기악음악이 발달했다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기악음악은 악기들로 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이때 악기를 잘 만드는 악기 장인들이 형성이 돼요. 3대째 내려오는 악기 장인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무형 문화재 이런 사람들 그렇게 뭔가 잘 만드는 악기 가문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악기 장인 3대 천왕이 있대요. 이 세 가문에서 만든 악기들은 바이올린의 삼신이라고 얘기될 정도로래요. 아마티라는 이탈리아의 사람, 또 스트라디바리라는 가문, 또 과르네리라는 가문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렇게 잘 만드는 가문에서 만든 악기들 중에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이라고 얘기하는 장영주 씨는 1717년이 된 그때 만든 과르넬리라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고 과르넬리가 만든 악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첼리스트인 정명화 씨 같은 경우는 1731년에 만든 스트라디바리 만든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네리가 만든 악기는 300년이 지나도 악기들이 정말 견고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악기들은 그것을 연주한 연주자들이 손을 대는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소리와 음색에 매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악기들은 연주자들이 돈을 더 주고 나서라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고 해요. 굉장히 가격이 후덜덜하겠죠. 정말 비싼 악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탑10에 이렇게 쭉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정말 1위에 오른 악기들은 200억에서 이제 200억이 넘는 악기들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가의 악기들은 희소성 때문에 팔리는 일이 거의 없고 가문에서 세습이 된다거나 또는 양도되거나 정부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예술재단에서
소유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 삼성예술재단 등에서 실력 있는 유망주들에게 이런 악기들을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백화 학생은 쳐보고 싶어요. 정말 핸드메이드 맞아요. 정말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맞는 거예요. 악기를 깎아서. 그래서 우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명품 악기들은 그렇게 그림처럼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기들은 정말 그것을 소리를 잘 내주는 좋은 연주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악기는 좋은 연주자와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비싼 악기들이죠. 자, 우리 이제 대표 음악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바로크의 음악가, 우리 노래에서도 한 것처럼 비발디, 바흐, 핸델이 있답니다. 자, 비발디, 바흐, 핸델이 대표 음악가인데 먼저 우리 빨간머리 신부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비발디를 한번 알아볼게요. 비발디. 빨간 머리가 아니죠. 그림에는 아마 이때 당시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가발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빨간 머리를 볼 수 없지만 이 비발디는 음악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약간 붉은색 머리를 갖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붉은색 머리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비발디는 음악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크면서 성장하면서 신학을 하고 카톨릭의 신부님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의 길을 걷는데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았던 비발디는 이렇게 음악에 영감이 뛰어날 때마다 막 떠오를 때마다 막 나와서 뛰쳐나와서 예배도 중에도 뛰쳐나와서 악보를 그리고 악보를 그렸다고 해요. 곡을 막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머리색 좀 봐. 머리도 빨간색인데 미사 도중에 막 뛰쳐나가고 그런다며? 라고 막 수군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비발디의 곡 중에 빨간머리 신부님 비발디의 곡 중에 정말 유명한 곡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곡 뭐 있을까요? 네, 비발디의 곡 그쵸. 바이올린 협주곡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4개가 있죠. 그리고 이 4개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시에다가 비발디가 음악을 갖다가 입힌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동화학생, 찬호학생, 물망초 학생 그 밑으로 쭉쭉 막 4개를 다 맞춰주고 있어요. 그중에 봄 1악장 같은 경우는 봄이 왔다. 새들은 즐거운 노래로 봄을 맞이하고 시냇물은 살랑대는 물풍에 졸졸 흐르고 있다. 이런 시의 내용의 음악을 비발디가 작곡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지금부터 문제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 나가는데 봄 1악장을 듣는 중간에 새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를 표현한 부분이 카운트다운 이후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카운트다운 이후의 소리를 듣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어떤 악기가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댓글창에 맞춰보도록 해요. 아직 문제 안 나갔어요. Three, two, one, zero. 네, 지금 문제가 나가기도 전에 맞춘 학생들이 있는데 딱 그 부분에 맞춘 학생들이 젤리 학생도 있고 굉장히 딱 그때 맞춘 학생들이 있어요. 자, 요 악기는 바이올린이었죠. 새들의 노래소리를 연주한 부분, 바이올린이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악기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음악의 아버지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그쵸.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랍니다. 이 바흐는 음악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바흐의 집안은 200년 동안에 5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한 보기 드문 음악가 명문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덕분에 태어나자마자 바흐는 음악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바흐에게 10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는 고아가 되는 불행이 닥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나이 차이가 좀 났던 큰형 밑에서 자라면서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가로서의 길을 걸었대요. 근데 바흐가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일찍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내와 그때 당시에 소프라노 가수였던 안나 막달레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아내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무려 20명이나 된다고 해요. 다둥이 아빠예요. 그래서 이 많은 대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바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곡과 연주 또 레슨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대요. 그러면서도 바흐는 자신의 그런 고된 생활이 불평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묵묵히 성실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흐는 정말 다성음악, 우리가 아까 배웠던 복잡하게 2개 이상의 성부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졌던 이런 다성음악의 대가가 되지요. 선생님이 오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주요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관현악모음곡 제3번 에어라는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쥐선상의 아리아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자신의 그런 감상 느낌을 댓글로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곡은 사실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지선상의 아리아가 됐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때 당시 독일군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바이올린 하나를 챙겨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독일군에게 잡혔어요.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너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움에 떨다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이올린이라도 연주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이올린에 줄이 4개 중에 3개는 다 끊어지고 마지막 솔줄만 연주될 수 있는 솔줄인 G선, 그 선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잠깐 상심했지만 그 G선만 갖고도 이 관현악모음곡 제3번 에어를 연주했다는 데에서 G선상의 아리아가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은 이 스토리는 가짜고요. 19세기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빌헬미라는 사람이 정말 이 곡을 바이올린 줄 가운데서 마지막 줄 G선만 갖고 연주한 데서부터 G선상의 아리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소소한 학생은 진짜로 알았지만 본드우드락 학생은 거짓인 걸 알았네요. 자, 누가 봐도 가짜. 젤리 학생. 자, 두 번째 굉장히 곡이 좋죠. 아까 선생님이 댓글을 오늘 못 읽어줬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웅장하면서 하면서 감상평을 써준 친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요 작품은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주요 작품은 바흐의 작품 중에 기능성 음악이에요. 자, 바흐의 기능성 음악 중에 어떤 곡이냐 했더니 카이저링크 백작이라는 사람이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는 건반 연주자 골드베르크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릴 때마다 침실 옆방에서 피아노의 옛날 악기 모델인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를 연주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백작이 바흐에게 골드베르크가 밤마다 연주할 수 있게 곡을 하나 써달라 하고 요청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주문을 했냐면,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약간은 경쾌한 수면용 음악을 좀 만들어줘 라고 주문을 해요. 평소 백작에게 신세를 많이 졌던 바흐는 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곡을 써내려 갑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곡이에요.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꿀잠용 음악인지.
확인 학생 자면 안 돼요. 잠자요 한 사람. 리은 학생. 잠자연 학생들은 정말 바흐가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여러분 잠 깨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 사람 누구일까요? 소연 학생 그렇게 졸리지는 않는다고 했네요. 네, 다음 마지막 이 사람은 당연히 한 명 남은 음악의 어머니 핸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음악의 어머니 핸델을 소개하면 가장 수업할 때 많이 하는 질문. 선생님, 핸델이 여자인가요? 왜 어머니죠?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핸델의 팬덤인 사람들이 야, 우리 핸델 선생님도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데 그러면서 바흐와 비교했을 때 바흐는 굉장히 웅장하고 엄격하고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었던 거에 비하면 핸델 같은 경우는 뭔가 화려하고 세련되고 우아한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 핸델은 그의 쌍벽을 이루는 쌍두마차였으니까 바로크 시대에 쌍벽을 이뤘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지 음악의 어머니가 되었답니다. 자, 이분은 핸델이었습니다. 이 핸델 같은 경우는 바흐와 공통점이 정말 많아요.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났다라는 동갑내기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났다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흐가 10살 때 부모님을 잃었던 거에 비하면 핸델은 외과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대요. 그리고 바흐는 평생 독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거에 비하면 핸델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유럽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국제적인 음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흐는 20명의 아이를 거느린 대가족이었던 반면에 핸델 같은 경우는 화려한 싱글, 화려한 독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극장을 운영할 정도의 사업가였던 핸델은 본인이 그런 극음악, 연극 플러스 음악이 되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같은 이런 곡들을 많이 작곡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작품에 환호하고 인정해주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국적을 영국인으로 바꿔서 귀화해서 영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중에는 영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백종원 닮았어요? 샘 해밍턴도 닮았고 여러분들 눈썰미 있네요. 정말 선생님은 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샘 해밍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주요 작품은 첫 번째 주요 작품 네, 이 곡이 아니고 정말 왕을 열받게도 했다가 왕의 마음을 풀어줬던 그렇게 핸델이 작곡했던 곡이랍니다. 수상음악인데요. 수상음악은 물수자에 윗상자를 쓴 물 위에서 하는 음악, 말 그대로 배를 타고 물 위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핸델이 아직 영국으로 가기 전에 독일에서 활동할 때 당시 게오르그 선제후의 궁정악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용주였던 그 게오르그 선제후의 허락을 받고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요. 그리고 영국에 놀러 갔다가 딱 보니까 영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공연 사업을 벌이기에도 너무 좋고 자기 곡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아예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휴가를 받아 떠났는데 아예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그 일로 게오르그 선제후가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선제후의 노여움을 사게 됐답니다. 근데 정말 불행한 소식이 하필 이 게오르그 선제후가 후세가 없던 영국의 앤 여왕이 죽으면서 영국의 왕 조지 1세로 부임하게 돼요. 왕에게 단단히 찍힌 핸델이 엄청 고민이 됐겠죠. 자기는 왕에게 찍혔는데 그러다가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당시 왕과 귀족들에게 유행한 오락거리가 뱃놀이였대요. 뱃놀이. 배를 타고 템즈강을 유유자적하는 거. 근데 1717년 어느 여름날 이 왕도 뱃놀이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돌아가서 핸델이 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곡을 열심히 작곡해서 뱃놀이 당일에 또 하나의 배를 띄워서 배에다가 자신의 악단을 싣고 물 위에서 이 곡을 연주했대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이 왕이 점차 가까워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곡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음악인지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풀렸대요. 화가 난 마음이 풀렸다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으로 다시 핸델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답니다. 정말 대단히 음악을 잘하면 이런 일도 생기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곡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힌트는 첫 번째 힌트. 1742년 4월 13일 첫 연주된 이후로 유럽에서 이제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주되는 작품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힌트, 첫 번째 힌트예요. 아직은 너무 어렵죠. 아직 답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그 첫 연주되는, 발표되는 그 1742년 그 연주의 날 입장권이 완전히 솔드아웃, 매진되었답니다. 이 곡을 관람하고 싶은 관객이 너무 많아서 600명 들어가는 공연장에 700명이 끼어 앉아서 이 곡의 연주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이 곡을 듣고 환호했대요. 아직 뭔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 것 같은 친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힌트 세 번째. 자, 48곡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 중에 한 곡인, 그 곡 중에 한 곡인 할렐루야가 합창될 때 갑자기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곡을 들은 왕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리에 앉을 줄 몰랐대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귀족들, 귀부인들도 모두 일어났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모든 청중들이 기립해서 듣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 제목이 뭘까요? 할렐루야는 본두드락 학생이 할렐루야라고 쳤는데 할렐루야는 이 곡 안에 들어있는 한 곡이에요. 클라우드 예수님 세 글자는 맞췄어요. 자, 세 글자짜리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성모 마리아, 할렐루야, 아까 몰라요. 그러면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곡은 할렐루야를 포함하는 종교적 오페라라고 얘기했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오페라 사업에 손댔다가 엄청 큰 실패를 맛본 핸델이 너무나 큰 시리에 빠졌었대요. 그리고 그 시리에 빠졌을 때 핸델이 너무 상심해 있으니까 찰스라는 친구가 핸델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의 내용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거랍니다. 이 시에 깊은 감동을 받은 핸델이 갑자기 음악적인 영감이 떠올라서 잠도 거의 안 자고 먹는 것도 잊어가며 24일 만에 이 곡을 완성한 후에 쓰러져서 몇 날 며칠 동안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정말 할렐루야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할렐루야를 포함하는 메시아라는 곡이랍니다. 오라토리오. 자, 이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내용으로 넘어왔어요. 마지막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방구석 퀴즈를 풀면서 이야기해 줄 건데 여러분들이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병을 앓다가 사망했는데요. 이 병은 무엇일까요? 자, 이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주면 한국인이 수술하는 가장 1위에 이 수술이 올라가 있대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치질 아니에요. 홍역 아니에요. 홍역은 수술 안 해요. 심장병. 세 글자는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당뇨 아니고 답이 안 나오네요. 자, 이 질병은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흐릿해지는 그런 백내장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흐와 핸델이 둘 다 이 백내장에 걸렸었대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이 두 사람은 묘하게도 인생 말년에 같은 의사에게 이 병 때문에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명하게 돼요. 바흐는 당시 낙후된 수술 방법과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이 후유증으로 1년 뒤인 1750년에 사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바흐의 소식을 모르는 핸델도 그에게 진료를 받고 실명 상태로 살다가 바흐가 죽은 지 9년 뒤에 사망했대요. 이 세기의 두 거장, 바흐와 핸델을 한 방에 눈을 멀게 만든 이 의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운명이죠. 자, 이 의사는 존 테일러라는 바로 영국의 안과 의사였답니다.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죠. 만약에 이분이 수술을 안 했더라면 더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음악의 역사가 조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한 컷으로 수업을 정리해보면 얼른 여러분들 뭐 노트 정리할 필요도 없죠. 음악 그렇게 노트 정리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사진 찍으세요. 바로크 음악의 특징, 그리고 주요 음악가 3명의 비발디, 바흐, 핸델 주요 음악가였답니다. 음악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답니다. 오늘의 수업 과제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푸는 이 수업을 정리하는 형성평가 풀기. 아마 유튜브 창 밑에, 화면창 밑에 링크가 게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 감상 활동지 감상 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감상곡은 3개 중에 다 듣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한 곡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곡을 하나 선택해서 감상 활동지에 간략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 과제는 실시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바로바로 피드백 할 수 있게 해주면 선생님이 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수업으로 대체되는 친구들은 본인 학교 이 영상을 들은 후에 본인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과제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제 확인 후에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수업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서양음악사 마지막 시간 음악의 이런 일이 마지막 3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